안녕하세요. 태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혹시 태진님 이 곡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태진님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네, 이 노래는 영화 라라랜드에 나온 영화예요. 영화란다. 음악이에요. 라라랜드에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엠마 스톤이죠. 엠마 스톤일 거예요. 엠마 스톤이 오디션을 보러 가요. 그래서 자기 이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죠. 노래 내용은 그래요. 제목이 오디션이기도 하지만 Fools Who Dream, 꿈을 가진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꿈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간절하게 주인공이 오디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은영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은영님? 박정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왔네요. 오늘 노래는 라라랜드의 오프닝 곡은 라라랜드의 박정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다 형님아. 네,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 변호사가 됐어요. 네. 아무튼 정말 저한테 도움을 뭐냐면 개인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요. 제가 친구라 미안해요. 아무튼 자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무료로 자문을 많이 해줬네요. 박경 변호사님 저한테 이제 그걸 해주세요. 방송 요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클릭을 하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변호사님 참여하기 전에 지금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누르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출연료, 예, 꼭 밥 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자문만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밥은 밥 정도는 사줄 수 있죠. 고기도 사줄 수 있죠. 아무튼, 출연료 꼭 드리겠습니다. 역시, 태진님 역시. 태진님이 오승현 씨입니다. 오승현 씨. 예, 반갑습니다. 박경 변호사님 저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방송 요청을. 지금 조금, 오늘요, 먼저 오프닝을 하기 전에요, 소개해드릴 책이 있어요. 초등부모교실이라는 책을 오늘, 제가 읽었어요, 오늘. 어저께 오늘 읽었는데, 조희연님 반갑습니다. 예, 요청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올 거예요. 조희연님 반갑습니다. 네, 아역배우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경 변호사님. 반가워주세요. 네. 저도 이제 반말을 쓰고 싶은데
방송이니까 반갑다 형님아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예요. 아, 그래, 반말하면 안 돼? 네, 제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친구. 사법고시 패스한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반갑습니다. 알고 있는 사법고시 패스한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본방송은요, 그 30분에 하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인사해주네요. 인사 좀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박경윤 변호사입니다. 우리 변호사님이고, 제가 요즘에 폴란드 검사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유형 체크를 하는데, 원래는 교과서대로 하면 기업형이 맞을 것 같은데, 박경윤 변호사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봐가지고, 좀 사회형에 맞는 친구일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체크리스트 한 번씩, 8가지를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윤 그 변호사님께 물어볼게요. 나는 친구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OX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친한 친구의 이야기 잘 들어준다. 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챈다. 붙었나요? X. X. 그 다음에 나는 친구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준다. 오, 했고요. 나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오, 세율마미님 반갑습니다. 알밤 1508님 반갑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다들 즐겁게 어울리고 있는지 신경을 쓰인다. 어떤 모임이나 뭐가 있을 때 신경을 쓴다. X. 맞나요? X. 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 오, 좋습니다. 상제이봉님 반갑습니다. 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오, 8개가 나왔어요. 이게 좀 사회형인데, 그 다음 기업형, 원래는 그 변호사는 기업형이 좀 맞거든요. 기업형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걸 좋아한다. 좀 쇼맨십 있고 발표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어떤 모임에서 좀 대표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한다. X.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친구들을 잘 이끌 수 있다. 이런 거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 X. X, 경쟁의식. 그 다음에 나는 주변 사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 X. 그 다음에 나는 내 위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 말고 내 위주로. 그런 거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 X.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 제가 관찰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형희 변호사님은 교과서랑 좀 달라요. 교과서는 이제 기업형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변호사는 설득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리더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회형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사회형을 가지고 남을 좀 배려하고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담사나 선생님 쪽 그런 쪽에 더 됐으면 더 역량 발휘를 했을 만한 유형별로는 그래. 성격 유형은 그렇고요. 꼭 이거에 맞춰서 살 법은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거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드림쌤 정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요 박형윤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박형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한데요. 박경림 변호사님은 50회인가요? 50회였나요? 아무튼 사무실은 5회예요. 사법시험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50회. 2008년도 거예요. 제가 2008년도 그런 거 같은데. 기억을 한 이유는 이름 확인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법고시 이렇게 명단을 합격자를 봤는데 우연히 박경림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50회 때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님이고요.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하나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아무튼 반갑고요.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질문들을 하면서 아무튼 서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뭐 태진님이나 은영님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혹시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면 제가 타이밍일 때 있을 때 아무튼 질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너무 심각한 뭐 가정사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혹시 법률 조언이 있으면 네, 아무튼 너무 그런 게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로니까 약간 좀 진로 쪽으로 맞춰서 좀 질문해 주시고요. 먼저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좀 변호사는 너무 많이 네. 좀 식상한 질문인데 항상 궁금하죠. 우리 지금 진로 방송이다 보니까 동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되게 많죠.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는 첫 번째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도저히 할 게 네. 없어갖고 변호사를 되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했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법을 공부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약자가 얼마만큼 보호를 못 받고 있는지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가 얼마큼 많은지 그런 거를 나름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해소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죠. 서대은님, 박은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게 제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할 때는 로스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변호사를 하고 싶어도, 사법고시라는 높은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네,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 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신을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건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아무래도 저는 법대를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어요. 주변에서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봤죠. 제가 네. 아주 열심히 살펴봤더니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고 공부하는 시간, 뭐 공부하는 형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달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로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선배나 이제 동료들을 한번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더니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적극성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보다 하루에 1시간씩만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더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보다 먼저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한다면 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한다는 그런 멘토들을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리고 그들보다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다고 좀 그런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보다는 내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더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보통 제가 그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걸 보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통상 한 16시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그 정도 매일 그렇게 그 사람들 다른 분들보다 뭐 몇 시간씩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보다는 어쨌든 간에 나보다 먼저 시작하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들보다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하루에 더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보다 먼저 합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씩이나 공부를 했다는 얘기네요. 저는 보통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시간 체크를 해가면서 순수하게 공부 시간만. 95만 공부할 때는. 다른 자율학습만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강의도 듣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대학교 다닐 때하고 사법시험 공부하는 거는 좀 스타일이 많이 틀려요. 제가 이제
뭐 어차피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헌민형 헌법, 민법, 형법 공부하는 거랑 우리 국영수 공부하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라는 게 법대를 다녀도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한 걸로만 이게 모든 게 이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학원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 학원이 당연히 없어졌겠지만 그때 당시에 장점이 시험 유형에 대해서 최적화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원을 통해서 그런 빠른 정보와 지식을 습득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복습을 해서 체득을 하면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보다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은 보통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 학원에서만 수업을 듣는데 저는 같은 과목을 신림동 학원에 있는 그 흔히 말하면 유명 강사, 1등 강사, 2등 강사 두 명한테 하루에 2번씩 들었어요. 강의를. 똑같은 과목을. 비교가 되고 내가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거기에서 체크가 되겠죠. 그렇게 강의 듣는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 두 분 강사한테 배웠던 부분을 모두 복습하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잤던 거예요. 그게 통상 16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16시간씩 공부를 하려는 그런 갑자기 이렇게 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의 공부를 사람들이 그걸 다 안 믿는데 네.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 상태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못하게 생겨서 네. 학점이 너무 안 좋으니까 법대 나와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남자로서 이제 또 꿈을 꿀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 법대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법대는 사법시험이죠. 그렇게 하셨군요. 네,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대단하네요. 아무튼 지금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로 오프라인 강의. 강의로 실습해서 이렇게 네.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등 강사, 2등, 그러니까 1타 강사들 말하는 거죠. 흔히 그렇죠. 말하는 1타 강사의 최고 강사하고 2등 강사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강의를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네, 그 좋은 자리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 시작 30분 전에 가서 줄을 서야 돼요. 그래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 바로 앞자리. 그래야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그렇구나. 그런 노력을 빼놓지 않고 했죠. 제가 듣기로는 그 1차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시험이 굳이 선다형?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팔찌선다요. 8치 선다형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8치 선다형 이거 1차 합격하고는 네. 2차를 2번 정도 기회가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 한 번 합격하면 2차 2번 볼 수 있죠. 시험. 예. 그러면 바로 붙으셨나요? 아니면 한 번 떨어지고 2차를 바로 또 공부는 내가 1차를 그 시험 공부를 1차 공부가 6개월 공부해서 한 번 떨어졌어요. 내가 1차를. 6개월 정도. 두 번째에 붙었고 2차는 우리가 4월 달에 1차 발표를 하는데 바로 이어서 6월 달에 2차 시험이 있어요.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2달 만에 발표 2달 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떨어지고 그 다음 시험에 붙었으니까 1차 2번, 2차 2번을 본 거죠. 저는. 그 기간이 한 2년 10개월 정도. 기간이 한 2년 10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2008년도면 저희 나이가 28살이거든요. 또래보다는 저 생각에는 빨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빨랐다고 보죠. 왜냐면 우리 또래 친구들이 연수원 마치고 다 군대를 갔으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면 홍콩 선생님, 홍현주 박사님, 이하우님, 변현희님, 케빈님 반갑습니다. 홍영 선생님, 우리 저희 방송 멘토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팔로우 되게 많이 끌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지금 시골에서 저도 이제 같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고 다 알겠는데 시골에서 사법고시 붙으면 정말 큰 영광이거든요. 저희 그런 막 마을에 뭐 플랜카드 붙고 막 그러진 않았나요? 아니 내가 그때 시험을 합격을 했을 때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중간고사 보고 있었어요. 합격했을 때. 네. 이 시골 분위기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친구들 얘기로는 우리 동네 읍면동에 플랜카드가 안 붙은 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창들 하는 얘기를. 동창들 하는 얘기, 우리 동네 읍면동의 모든 곳에 주요 장소에 다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다고. 그 얘기는 너무 웃겼었는데. 네. 참고로 저희는 정읍에서 나왔고요. 정읍 시입니다. 정읍 시내고요.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죠. 그 박경윤 변호사님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하고 우리 8년 선배인 배태환 선배하고. 네. 아, 두 분밖에 없는데. 예. 그 중에 한 분이 제 친구입니다. 예. 네. 아무튼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인터뷰 했을 때 게임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런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니? 인터넷 게임을 대학 때 많이 했다. 이런 유혹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나요? 인터넷 게임. 원래 내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그때 당시 이제 라이트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내가 우리 서버에서는 최고가 돼보겠다는 생각해요. 그냥 거의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게임을 했어요. 거의 2시간만 자고.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형이 컴퓨터 갖고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컴퓨터 집 나가라고. 네가 무슨 페인이냐고. 근데 그 게임을 하다가 서버에서 이제 그 내가 하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레벨이 가장 높은 이제 흔히 말하는 만렙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게임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게임을 그만두고 나한테 페인이라고 놀렸던 형한테 아이디를 넘겨줬죠. 형이 더 페인처럼 하더라고 게임을. 원래 온라인 게임 하던 걸 형한테 넘겨주고 나는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는 이 게임이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게 첫 번째 술,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여자. 이걸 굉장히 경계를 했었는데 게임은 해결을 했어요. 왜 해결을 했냐면 내가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하려면 하루에 많이 잡아야 한 3,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잠을 3시간 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시간은 거의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3, 4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잘 안 깨죠. 머리를 깨는 방법을 게임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 항상 일어나는데 딱 깨는 순간 컴퓨터를 켜고 스타크래프트를 한 게임 하면 머리가 다 깨요. 스타크래프트를 한 게임 하고 씻고 이제 학원을 가는 거지. 그런 형태의 게임을 했었죠. 게임을 내 머리를 깨우는 어떻게 그걸 이제 게임을 할 텐데 머리를 깨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했던 거죠. 대단한 수법인데요. 게임을 그러니까 컴퓨터로 시작하면 부팅을 하는 개념으로 머리를 좀 깨워서 좀 깨우자. 일단 게임을 끄는 이유는 만렙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이게. 이게 게임하는 친구들한테 만렙을 찍을 때까지 놔둬야 되나요? 궁금하네요. 이게 나름인데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되게 이제 뭔가 무기력하고 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심리로 좀 즐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겠어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게임을 했어요 제가. 만렙을. 그렇구나. 재밌네요. 김혜은님, 스웨그님, 양은경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유혹은 그냥 술을 아예 시간이 없어서 안 마신 일부러 안 마셨나요? 그 술은 마실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이 술이라는 게 사실은 나 혼자 술만 먹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연결이 되죠. 내 생활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고시 공부하는 기간 내내 나는 밥도 혼자 먹고 학원 혼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술을 먹게 되면 누군가가 어울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이제 생활 패턴이 깨지는 거죠. 그럼 그 깨진 패턴을 되돌리는데 또 바로잡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1분 1초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술 한 번 마시겠다고 내 인생 목표를 잡아놓은 거를 1년, 2년 늦추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술 먹고 했던 사람들이 연락 오면 그 연락을 피하면서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게. 술을 끊는다는 건 결국은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짧은 생각에는 내가
그 잠깐의 유혹을 참고 조금 더 빨리 시험을 합격해서 인간관계를 다시 연결을 하면 더 원만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사실 뜻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2년 10개월 동안 그 좋아하는 친구들을 끊었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박경림 변호사님은 지금 체크리스트를 해봤더니 엄청 사람을 좋아하는, 원래도 그렇지만 알고 있었지만 뭐 친구나 이런 선배나 이런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참고 했다는 게, 2년 10개월 동안 참았다는 게 대단한 건데요. 아무튼 나름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절제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하게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진로 방송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우선 요즘에 변호사들은 저희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 국선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업 변호사,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변호사는 어디서 일을 하나요? 일단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없는 곳은 거의 없어요. 모든 직역에 변호사는 원하는 역할을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방금 말한 변호사는 제가 다 하고 있죠. 로펌 변호사도 네. 했었고, 일단 개업 변호사 지금 하고 있고, 국선 변호사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국선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 할 수 있나요? 국선 변호사라는 개념이 국선 변호사라는 그런 틀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국선 변호사가 있어요. 네. 국선 전담 변호사라 해가지고 국선 사건만, 오로지 국선 사건만 맡아서 처리하는 변호사가 있고, 우리 같이 이제 개업 변호사라든지 노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국선 사건의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담을 하는 변호사와 그냥 건건별로 필요할 때 법원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변호사,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국선 변호사를 하고 있고, 국선 변호사를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고 있기도 하죠. 처음 알았네요, 제가. 그러니까 언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박경림 변호사 때 화석에서 들어보긴 했는데,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이게 뭐 채용 개념으로 해서 공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국선 전담 변호사가 아니라 개업 변호사도 국선 변호사를 뻔뻔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럼 국선 변호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를 위한 사람인가요? 어떤 개념이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건가요? 지금 국선 변호사, 이제 우리가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알려면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최초에는 이제 그 고소를 우리가 피해를 알리는 그 방식이 고소, 고발, 진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요. 이때 그냥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필요가 없지만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명칭을 하기를 피의자라고 불러요. 피의자. 피의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는 선임이 될 수가 있고, 법원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법원으로 오게 되면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가해자를, 죄 지은 사람 피고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피고인 중에서도 연령이 굉장히 높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취약계층에 있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본인들의 재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나라에서 이제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피의자를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의자, 피고인, 보통 피고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죄를 지으신 분을 그렇죠. 죄를 지었다고 추정이 되시는 분,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었다고 추정이 되시는 분을 변호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취약계층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이기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를 쓰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는 좀 죄를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서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죄는 이미 지었고 형량을 낮춘다거나 이게 어떤 목표가 있었을 거, 어떤 것으로 접근을 하나요? 항상 이제 변호를 할 때는
네.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서 대리인일 뿐이에요, 대리인. 네. 조언을 하는 대리인. 그리고 본인을 그 대리를 해서 판사를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설득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사건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검찰 쪽에서 증거에 따라서 유죄를 입증을 하는데 그 유죄를 입증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본인이 이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형량을 감경하는 쪽으로 변호를 주로 하게 되고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무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많이 다투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변호사가 변론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는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자기가 지금 추정을 받고 있는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에 따라서 변론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 김지영 선생님 영마님, 안혜 선생님, 전영 선생님, 전창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나요? 이게 변호사님이 그 지금 국선 변호사, 그러니까 우선 로펌 변호사 하실 때도 국선 변호사 할 수 있나요? 뻔뻔으로는요? 변호사를 할 때도 할 수는 있는데 로펌에서 이제 내부 지침상 그걸 하도록 로펌 내에서 허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불허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구조상. 근데 저는 제가 취업한 두 번째 로펌에서는 그거를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국선 사건을 좀 했었습니다. 무죄 같은 거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을 낮추거나 막 이런 뭐 기억이 나는 사건 있나요? 많이 있죠. 진짜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거 방송을 만약에 청소년들이 듣는다고 하면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깨울 만한 사건이 꼭 있었어요. 아주 그냥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선생님과 지금 엄마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례라도 절대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보니까 선생님들이고 대부분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우리 피고인과 이렇게 교류가 소통이 잘 됐던 사건 중에 하나는 24살인데 전과가 28범이에요.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나자마자부터 물론 그 전에도 촉법소년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는데 전과가 28범인데 그 28범이 다 절도예요. 절도를 저지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연락이 끊긴 상태고 아버지도 이제 경제활동을 위해서 아주 먼 곳에 살고 계시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였고 아주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조금 더 크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크면서 이제 사실 청소년기에는 뭐 호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어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뭐 예를 들면 MP3나 이런 거를 훔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과가 이렇게 쌓였던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전과가 쌓이면 상습범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작은 물건을 훔쳐도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속을 하고 형량도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습절도 같은 경우는 원래 특별법에서는 세게 처벌하게 돼 있고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구속 영장 심사 단계부터 변호를 했었는데 우선 사건으로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제 그 부장 판사님께서 뭐 거의 이제 구속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영장 심사를 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적결할 시간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다행히 거의 한 20년에 한 6, 7년에 가까운 시간 만에 아버지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아버지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원보증을 받아가지고 영장 심사 단계에서 판사님께 그 부분을 통해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영장 기각을 받았어요. 구속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노력이 컸기 때문에 너도 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라. 그리고 어리고 이게 건강한데 피해자하고는 네가 직접 돈을 마련해가지고 네가 마련한 돈으로 합의를 하고 사과를 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공사장에서 우리 흔히 작업반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현장에서 뭐 식당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한 달 내내 이제 우리 흔히 노가다라고 하죠. 공사 일을 따라다니면서 해가지고 한 달 내내 죽거나 이래갖고 150만 원을 벌었어요. 아, 그 돈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합의금을 전달하면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합의금도 안 받으시고 자기는 기대도 안 했는데 직접 본도를 이렇게 사과로 온 게 너무나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형사 재판을 하는데 판사님께 선처를 편지를 써주셨고 저도 실제로 제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지켜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변했죠. 좋은 쪽으로.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할 때 보통 변호사들이 이제 최후 변론을 할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적어서 가서 읽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읽지 않고 항상 저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보통 변론을 하는 편인데 딱 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판사님한테. 영장 담당했던 판사님 그대로 형사사건을 진행했는데 제가 최후 변론할 때 제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돈 벌어갖고 본인이 번 돈으로 합의하러 간 사람 처음 봤고 피해자가 용서하면 편집 그거에 따라서 피해자가 이렇게 용서를 해준 것도 처음 봤다고 이마만큼 반성을 많이 하는 피고인 더 이상 앞으로 못 볼 것 같다고 딱 그 얘기 했는데 통상 형량에 의하면 당연히 이제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마지막 이제 최고 마지노선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데 딱 판사님께서 그걸 해주셨어요. 형량을. 그 법정에서 그 친구가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해서 네. 나중에 이제 그 몇 개월 사이에 우리 흔히 말하면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유일한 어린 피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조금 많이 느꼈죠. 저도 이럴 수 있다. 스토리가 여기 24살 28범 절도 경과가 있는 친구가 28번. 예, 14살 때부터 아빠를 만나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좀 개가천선해서 한 스토리가 있네요. 만약 그 아빠도 안 만나고 변호사님도 안 만났다면 계속 이어졌겠죠. 그게 인생 스토리가요. 그런 경우도 있네. 반복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통상 국선변호를 하게 되면 자백이냐 부인이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형식적인 변론이 많이 되는데 가족까지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가족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그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국선 사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굉장히 저는 보람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사실 이것과 반대되는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까 학부모님들이 듣고 계신다고 해서 그 사건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방송에서 오프 더 레코드 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또 공익적인 부분인데 그다음에 그거 반대로 내가 결혼을 해줘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출소하자마자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진 친구가 있어요. 아까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유해할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무이님, 현미님, 어웨이즈 플레이어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반갑고요. 명마님 반갑고요. 그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변호사님 기사를 몇 개를 이름을 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나도 몰랐네. 오늘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한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색을 했어요. 했더니 농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되게 농촌 제가 이제 키워드를 보니까 학교폭력 강의 이런 학생들 강의 그리고 또 학생들을 위한 강의 그 다음에 농촌에 가서 마을 변호사를 무료 변론하기 그 다음에 인권 장애인을 대신해 장애우를 통한 인권 변호사 이런 키워드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주변 환경 탓일 거예요 아마. 저도 뭐 농사를 지면서 크기도 했지만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촌 위주의 이제 생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법률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면 차를 2시간 이상 타고 나와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 다른 곳보다 이제 경제 여건이 이게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건을 최대한 마련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또 우리 변호사들의 당연한 공익적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려는 제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마을 변호사 내지 우리 장애우 인권 지킴이 인권 지킴이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우리 변호사들도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사건으로서. 네. 근데 사건으로서 많이 만나다 보면 이 학생들을 미연에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들이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몰라서 사고를 저지르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알리고 또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학우 간에 원만하게 서로 사과하고 풀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더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조금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원만하게 해결될 부분들도 너무 법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진로적성 교육도 그렇고 학교폭력 교육도 그렇고 조금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좀 약간 궁금한 게 보통 다른 변호사들은 이런 마을 변호사나 이런 거 하면 이게 변호사라는 직종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있다 보니까 시간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물론 변호사라는 직종도 있지만 변호사라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말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쓰는 거잖아요. 무료별로 쓰는 거잖아요, 많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공익적인 거에 대한 그런 가치관 같은 것이 좀 투철한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나는 이거 할 때 다른 변호사들은 뭐 홍보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알리고 돈을 버는 데 열중하는데 나는 좀 약간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이게 방향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방향성에. 네. 저도 가정도 있고 제가 가장이기도 하고 저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조금 풍족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돈은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위해서 노력을 한 만큼 만족을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목표를 좀 낮게 잡으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제 가치관이고 다만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뭐 얻는 경제적인 그런 이익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공익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는 정치를 목적에 두고 하지 않냐는 오해도 많이 받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저는 알려지는 공익활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남들한테 내세우는 공익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받아주는 공익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두고 있으면 남들한테 누구 안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쉽게 마음을 열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직업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좀 화려한 직업 같지만 실제로 변호사를 만나는 건 좋지 않은 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나한테 그런 법률복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서로 양자가 필요와 충족이 다 충족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만족감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대신 제가 이제 어차피 아까 사업을 얘기했는데 변호사로서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건 유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통상이고 또 실제로 많이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제 영업 방식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약자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물론 그게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하면서 하진 않습니다. 내가 이제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는 그냥 사소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내가 돈을 받고 수임한 사건처럼 열심히 해드리면 그
그 어려운 사람들이 또 저에게 간혹가다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게 나의 영업 방식이자 나의 최대한의 삶의 만족을 이룰 수 있어서 그걸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의 말을 요약하면 변호사님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변호사 일을 필요로 하는 사회약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죠. 그렇게 해서 네, 많죠. 많고 사회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손만 조금 뻗어주면 어렵지 않게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만족하고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고 이제 양자 간의 그런 사회적인 만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우문현답을 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너무나 현명한 정리답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또 이제 기사를 제가 서칭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네. 후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장학금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네.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익명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 기사를 쓴 사람이 있어요. 기자들이 기자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요즘에는 네이버나 이게 구글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이름 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익명 장학금 기부 누구 대상으로 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 하는지. 장학금 기부는 이게 이제 가풍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겠죠. 아버지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부를 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부는 사실 많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커오면서 봐온 것들이 있잖아요. 요새 주변에 특히나 저는 또 일을 하면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기부를 하게 되는 건 딱 그거예요. 누군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해소해 줄 수는 없지만 그 간절함을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는 성격? 우리 가풍?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시작을 했는데 최초에는 제가 이제 사무시험을 합격하면서부터 기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뭐 이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무시험 합격하면서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받은 월급으로 기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은 기부를 할 때 그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을 통해서 많이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많이 바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양육 뭐 아이들 양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예전처럼 기부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요새는 저랑 같이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꿈나무 장학회라 해가지고 예체능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를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익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그냥 주변에 이제 뜻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씩 이제 이렇게 17만 모아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제 누군가를 추천해주면 그분들한테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 걸 하고 있고 지금도 저급에 있는 모 학교에 거기도 이제 조금 그 장애우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장애우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주변 사람들끼리 조금 17만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올 연말에도 작지 않은 금액을 또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가 이제 변호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 후에 이제 연수 받으면서 이제 월급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월급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부라는 돈이 많아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변호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냥 내가 돈을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좀 돌려줄 부분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했다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좀 배울 점이 많네요. 진서연님 반갑습니다. 화영님 반갑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일들이었고요. 또 이제 제가 또 서칭을 또 했어요. 이게 또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요새 이제 보이스피싱 강의를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이 질문은 제가 이제 미리 말을 안 드렸는데 보이스피싱 그 질문 그 강의를 한다고
또 네이버에 네이버 선생님께 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어떻게 피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청취자들 연령대를 보니까 3, 40대예요. 그러니까 3, 40대가 피해야 할 보이스피싱 어떤 것들 주의를 해야 될까요? 많이 당하나요? 3, 40대도? 젊은 사람들도? 3, 40대가 안 당할 것 같지만, 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연령이 이제 많으신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당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실제 이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뭐 투자 사기, 일종의 이제 사기의 종류의 일종인데, 보이스피싱도. 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해요, 사실은. 보면. 아,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면 보면 취업 미끼 사기. 그렇죠? 예, 좀 30, 40대 분들은 택배 미끼 사기를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대출 사기 좀 당하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보이스피싱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올해도 제가 한 3번 한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강의. 근데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금 우리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거 물어보는 게 보이스피싱 그런 거 하는데, 당황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당황을. 왜냐면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천천히 듣고 있으면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다급하게,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당하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개모임 사기라든지 30, 40대 분들이 많이 당한 사기가 개모임이라든지 아니 뭐 투자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데, 최근에도 이제 뭐 블랙스와이라는 뭐 그 투자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이제 많이 사기당한 경우도 있는데, 욕심이 이제 피해를 많이 불러오죠.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투자 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이스 피싱의 아종으로 보면 돼요. 일종의 보이스 피싱, 그것도 이제 전화로 상담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 대출이자보다 높은 고수익률을 원금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논리는 뭐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내가 투자하지 왜 남한테 소개하겠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피해는 아마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그 보이스피싱 강의를 전라북도 도청에서 하러 갔었는데, 도청에 계신 공무원분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진짜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 전화 왔는데 거기 전화번호 보니까 수사기관 번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수사기관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은 사실은 번호가 특정돼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분한테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계좌번호나 주민번호 물어보는 거죠? 계좌번호나 주민번호도 물어볼 수가 있고,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지인들을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같은 데는 본인에 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불러주고 언제까지 나오시라고만 하지 절대 뭔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씨 맞으신가요? 요만저만 사건이 지금 계류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언제 출석하실 수 있나요? 이런 정도가 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정도만 물어보지, 출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지, 뭐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계좌번호나 주민번호나 뭐 이런 지인들 물어보지 않죠.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되면 출석한 자리에서는 물어볼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는 절대 그런 거 묻지는 않습니다. 아이스케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아주 중요한 강의 들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3, 40대니까 아이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드님이 사고가 났어요. 빨리 돈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나요, 혹시요? 저 먼저 들은 것 같아서 그냥 그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네. 되게 많은데, 네. 이게 되게 간단한 게, 그 사람들이 뭔가가 필요하니까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하러 갔더니, 똑같은 그 케이스로 해가지고 500만원 뜯긴, 그게 이제, 정읍에 이제 신태인에 있는 분이 500만원 뜯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화 당장 끊어버리면 돼요. 바로 끊어버리면 돼요, 전화. 자기가 요구할 게 있으니까 전화 다시 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요구한 거 이럴 때까지. 전화 빨리 끊고 확인해보면 돼요. 끊고, 네, 아이가 네. 끊고 아이가
자기가 진짜 학교에 있나 사고를 당했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죠. 전화 끊어도 걔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요구하는 건 돈인데 전화 끊으면 돈 필요하면 자기네가 더 연락을 하는 거지.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전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전화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걸 충족할 때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그런 일도 거의 없지만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졌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소각이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가 마치 내 자식처럼 들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노리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을 먼저 해라. 그렇죠.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납치나 유괴를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납치 유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런 원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 이미 범죄는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요구할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요구하는 부분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겠죠. 납치한 아기가 수단과 방법이 될 테니까. 그럴 때는 끊고 확인해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영쌤이 질문을 해줬는데요. 은영쌤이 질문을 하셨는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아까 출소했는데 바로 똑같은 죄 짓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의뢰인을 만났을 때 변호사님 같은 경우 어떤 기분이 드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은 일단 다 믿나요? 그 진술이 이거 궁금한 게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고 네. 어떤 마음으로 의뢰인을 대하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를 하죠. 의뢰인의 말을 신뢰를 하죠. 다만 의뢰인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사건 기록을 봤을 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른 부분 차이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의뢰인들은 나는 이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CCTV에 의뢰인이 훔쳐가는 게 나와요. 그럼 CCTV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서 이거는 제가 훔쳐간 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와서 결제를 하고 갖고 왔는데요. 그럼 결제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일단 의뢰인의 말을 믿고 다른 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믿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하고 틀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면은 신뢰관계가 조금 약해진다는 거 그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사건이 네. 세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거나 판단했을 때 좀 이건 안 맡아야 되겠다 그런 사건들은 거절을 하나요? 사건 자체 때문에 거절하지는 않아요. 변호사가 사건 자체 때문에 거절한다는 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의뢰인이 나는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강간 사건이었었는데 본인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강간을 해서 낙태까지 시킨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랐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자기 대리인이 변호사한테까지 숨길 정도면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죠. 그러면 그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계속 변호하는 건 변호사로도 사람으로서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사실 신뢰관계 깨졌으면은 그 사람을 믿고 변호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사건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이 자살해서 쓰러져 있는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시체를 강간 사건을 해봤었거든요. 사건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런 애를 왜 변호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사건이죠. 사체 오욕 사건 제가 이게 기사에서 봤는데 제가 언급하기 좀 그래서 사체를 훼손한 거죠. 그렇죠. 사체를 이제 훼손한 거죠. 우리가 말하면 오욕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냐면 진행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했을 뿐더러 정신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건을 해석을 해야지
일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건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의뢰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한 환경 그리고 뭐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을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대. 맥락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사건을 그 사람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대리인의 역할인 거고요,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올리셨는데 누가? 뭐 하나 그 첫 번째 전창희 선생님께서 변호사라는 직종이 정말 약자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먼저 아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약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죠. 근데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의뢰인도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변호사도 의뢰인과 사이에 그 선택을 받을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자라고 해가지고 다 모든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신뢰관계를 맺어서 충분히 조화롭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의뢰인이라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가지 조건이 있네. 그러니까 약자인데도 신뢰관계가 별로 없으면 이렇게 사건을 수임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비슷한 맥락인데 신뢰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의뢰인을 옹호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 좀 난감한 질문을 하셨는데 전혀 난감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변호사별로 다 틀려요. 변호사별로 굉장히 틀리고 저도 과거에 노펌에 있을 때는 신뢰관계가 깨져도 그 사건은 우리 회사와 계약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개별 사무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의뢰인하고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의뢰인하고 사건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건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의뢰인한테 피해가 가겠죠. 의뢰인하고 사이에서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의뢰인과 사이에서 적절하게 계약을 해지를 하고 해지를 할 때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업무 강도에 따라서 받았던 선임료의 일부를 반환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되는 거지. 신뢰관계가 깨졌는데 그걸 억지로 하면서 뭐 옹호를 안 한다? 그거는 조금 변호사로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깨졌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맥락을 이해했고 처음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이익과 회사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주관적인 요소가 좀 개입할 여지가 별로 많이 없는데 회사의 방침대로 많이 움직이는데 개별 변호사가 됐을 때는 지금 이건 개인에 국한되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와 별개로 박형진 변호사님께서는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뭐 그냥 중간에 뭐 사건을 일부러 뭐 망치게 한다 그게 아니라 계약 해지를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의뢰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변호사죠.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피해가 발생한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서로 간의 위임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박형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로펌보다는 개별 변호사가 더 맞겠네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거는 뭐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그 변호사는 꾸준히 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건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노펌을 통해서 하는 게 저도 노펌에 소속돼서 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따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업무 강도가 좀 강한 사건들 같은 경우 특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실제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했을 때 다른 로펌에서 한 것보다 효율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의뢰인들한테 그 로펌을 소개를 해주는 편입니다. 갑자기 또 이제 로펌 얘기가 나오니까 그 드라마에서 법정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드라마에서 보면 로펌 변호사들 정말 바쁘거든요. 그 삶이 어떤가요? 나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요. 이미 너무 오래 지난 일이긴 하겠지만 로펌 변호사의 삶 드라마처럼 이렇게 막 바쁘고 정신
정시 넣고 막 그런가요? 월화수목 금금금 오늘 출근 내일 퇴근. 이게 간단히 요약하면 로펌 변호사의 업무 강도예요. 월화수목 금금금 오늘 출근 내일 퇴근. 네. 쉬는 게 없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로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족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먹을 때도 있게 되고 가족과의 식사가. 약간 삶의 질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른 데보다 좀 크다고 하면 그만큼의 이제 자기의 이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아무튼 뭐 연봉을 많이 받으면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네. 투어 바이러스 반갑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할지는 몰랐네. 그래도 일요일이라도 쉴 줄 알았더니 로펌 변호사의 삶이 월화수목 금금금인데 야근도 하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야간도 그러니까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내일 퇴근하는 거예요. 네, 오늘 출근하면 아침에 출근하면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 내일 퇴근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요? 그럼 로펌 뭐 당연 뭐 예상이 되는 질문이지만 로펌 변호사하고 지금 개업 변호사 만족도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개업 변호사 삶의 질에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는 당연히 개인 변호사가 굉장히 좋고 만족도가 높지만 네. 활동의 영역 범위에 대해서는 그 로펌 변호사가 훨씬 활동 범위가 넓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 영역은 로펌이 훨씬 좋고 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공유활동의 영역은 시간이 자유로운 개별 변호사가 좋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업무와 내가 하고자 하는 공유활동에서 좀 갈리는 편이죠. 이게 뭐 사건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로펌 변호사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넓은 뭐 기업 변호사든가 구체적으로 이제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영역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일을 다루고 싶은 사람은 로펌 변호사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그쪽에 조금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쪽의 변호사라고 하면 로펌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조금 남는 자유로운 시간을 공익활동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로펌은 회사에서 짜놓은 스케줄을 움직여야 되고 개인 변호사는 내가 짜는 스케줄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일장일단이 발생하는 거죠. 갑자기 외국 변호사랑 물어보는데 외국 변호사 잘 알고 있나요? 지금 갑자기 외국 변호사와 우리나라 변호사와 비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문혜님.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신지. 네, 구체적으로 문혜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알려달래요. 우어머티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개인 성향에 따라서 로펌을 정하든 개업 변호사를 정하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현실은 뭐 일종의 민낯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는데 현실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경우보다는 마지못해 가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마지못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 영역들이 있는데요. 궁금한 게 구청의 법률 홈닥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의 임기제, 학교폭력이나 교권 담당 임기제 변호사 막 이런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법률 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게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무튼 그런 약자들을 돕는 역할을 많이 하고 뭐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도청 뭐 여러 국가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그 소속 기관 내에서 있는 법률 자문 업무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소속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뭐 소송 업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문하는 업무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공단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공단. 거기는 자문기관이면서 소송대리를 또 해주나요?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아갖고 운영되는 기관인데
거기서는 법률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관입니다. 예. 아, 소송 업무도 담당을 하고, 소송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법률 약자들을 위한 소송 업무.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찰로 진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특채, 뭐 경감 이런 걸로 변호사 출신. 이쪽 이제 그럼- 내가 연수원 마칠 때는 우리 때는 경정 특채를 뽑았었는데, 네. 경찰에서의 역할도, 물론 뭐 수사권 독립 과정에서 이제 법제 연구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수사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사법시험 출신이, 어떻게 간부를 뽑아가지고 인권 지킴이라든지, 또 이제 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인권 지키는 방향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수사를 할 때 관련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사법시험 출신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위해서 많이 채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분은, 업무량과 페이를 외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와 비교를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아, 왜 큰 차이가 없냐면 외국도 똑같이 변호사의 명성이라든지 업무 강도, 또 그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하냐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이 변호사 보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식은 아무래도 이제 법률 서비스가 실제로 이렇게 무용적인 지식으로, 특히나 이제 이게 변론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전달해주는 뭐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자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외국은 보통 타임 차지를 많이 하는데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이 우리나라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혼 사건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이혼 사건을 하게 되면 뭐 사건별로 뭐 많이 받는 사건도 있긴 하지만 수백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까지 받지만, 외국은 그냥 기본 수천만 원씩 받아요. 차이가. 예. 물론 외국은 또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은 폭에서 성과 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색하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지급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연체하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우리나라는 뭐 이제 보수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개별 사건별로 해가지고 액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보수는 외국이 훨씬 많고, 반대로 보수 대비 업무량은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외국이 많이 받는 걸로. 네, 보수는 많이 받습니다, 외국이. 그러면 선진국일 때 그러는 거예요. 후진국은 또 우리보다 못 받아요. 선진국은 많이 받는 걸로 할게요. 아까 미국을 얘기를 하셨나? 네. 선진국을 물어보셨을 거예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요즘에는 사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졸업하고 가는 곳이 또 제가 알아보니까 헌법재판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재판을 연구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판연구원은 원래 없던 자리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에요. 로스쿨이 생각되면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재판연구원은 뭐를 하냐면 각 재판부에 판사님들이 이제 다 재판하고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을 할 때 같이 참관을 하고 사건 관계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정도, 뭐 사건을 요약 정리나 아니면 뭐 판결을 초안 작성하는 정도의 훈련을 하는 연습생 역할입니다. 일배우 수사는 다른 거 없죠. 판사는 아니고요. 그냥 법원 공무원인데 업무를 배우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일련의 독립적인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판사의 업무를 배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인 거죠. 법원의 직원. 제가 알기로는 경력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에 도전할 수 있다는데, 검사가
정관예우로 수입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실적으로요. 근데 왜 그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거를 도전을 하지 않았는지, 예, 예전에 사석에다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덕지 변호사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검사로. 근데, 검사가 돼서 변호사 오면 되게,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제, 사건 수임료도 이제 정관예우 때문에 많이 받는 걸 아는데, 왜 그런 기회를, 일부러, 시험을 안 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이제 조금 구조가 다른 게 뭐 이제 일단 약간의 이제 그 채용되는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연수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수원 마치고 나면 판검사를 직접 뽑았었어요. 바로 네. 뽑았었고 지금 노스쿨이 생기면서 법원은 이제 경력직 3년, 5년, 15년 이상의 경력을 차등을 둬가지고 판사를 채용하고 있는 형태인 거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법연수원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검사를 채용하면 바로 일선에 배치해서 검사 역할을 하게 하고 노스쿨 출신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해서 1년 동안 연수를 시킨 다음에 이제 검사로서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검찰도 경력직을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관예우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실무를 담당한 입장에서는 정관예우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일반인들께서 정관예우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더 원활한 사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거 때문에 수임료를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그런 부분에 미쳐있다고 생각하니까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그런 형태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 그런 형태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 또 그다음에 지급받은 비용에 대한 그만큼의 역할 그걸 해주는 게 이제 변호사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판검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 제 가치관이 그렇고 두 번째로 저는 주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생활 환경이 너무 좋아요. 판검사를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만큼 주변과의 관계를 또 끊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시공부,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인간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제 상태에서 굳이 나의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행복한 생활을 깨고 싶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위해서 공직을 간다는 건 절대 해서도 안 될 생각이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변호사님의 이제 공직권을 알게 됐고요. 정관예우는 보통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시기 때문에 없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관이었던 검사나 판사분들이 이용한다는 거죠. 마케팅으로.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경험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뢰인들이 그런 사람한테 가면 해결될 거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반대인 거죠, 반대. 근데 그분들은 그걸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거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공급이 있는 거죠, 사실은. 공급 때문에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케팅을 할 때요. 네. 검사 출신 땡땡땡 변호사, 판사 출신 땡땡땡 변호사 하거든요, 사실은 그분들도. 그렇죠. 그건 하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저분들이 하면 왠지 예전에 동료 판사였고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편견 때문에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하는 시장인데 서로 형성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게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행정 사건이든 그런 인맥 관계를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증거가 없으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판사나 검사 출신 분들께서 현직에 계실 때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특출나다고 하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사건을 승소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증거들이 없다고 하면 절대 사건은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결과 질이 있어야 하거든요. 논문이 많이 있어야 되듯이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증거가 있어야 그게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 인맥을 앞설 수는 없자. 그러니까 인맥이 증거를 앞설 수는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그 비교를 해보면 OX 퀴즈나 객관식 문제에서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네. 근데 서술식 문제에서는 정성평가 아니면 재량의 점수가 따라갈 수가 있죠. 재판은 OX의 문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지는 거고 있으면 이기는 거고. 중간에 또 어떤 질문을 했는데 국선 변호사가 가난하다고 하는데 그게 페이가 작아서 그런가요? 라고 또 질문하신 분이 있네요. 국선 변호사. 국선 변호사가 이제 아까 그 얘기하는 거는 이제 TV에 나오는 거는 국선 전담 변호사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월급은 교사보다 많던데요. 이거 왜 가난하다고 의사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의사보다 많지는 않지만 네. 제가 아는 월급은 대기업 뭐 과장 이상급 정도 연봉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가난한 삶은 아닌데요. 왜 이게 가난한 상대적인 거겠죠.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1조를 버는 사람이 1억 쓰는 거하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00원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기에 차이인 거지. 뭐 이렇게 가난하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국선 변호사는 대기업 과장 정도의 고액의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 보이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변호사 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점 많죠. 어려운 점 진짜 대표적인 네, 어려운 점이 뭐가 많냐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드려도 본인이 주관에 따라서 정해놓은 답을 갖고 계셔가지고 올바른 길을 알려드려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되시면서 본인들의 잘못된 그 지식이나 뭐 본인들의 뭐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런 분한테 항의를 받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활동하는 공익 활동 중에서는 옴부즈만을 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검찰청 옴부즈만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차분히 설명해드리고 많이 알려드리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려도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법률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는데 답정너라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나도 알고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또 그분들이 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안 맞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중요한 것들이 당연히 이제 본인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도가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민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도 본인 인생을 너무나 피폐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면 우리가 사실은 도움을 주려고 만나도 오히려 그걸로 항의만 받게 되니까 변호사로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 제대로 알려줘더니 항의를 받고 오히려 그분을 피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많이 자괴감을 들게 하죠. 그런 경우들이 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새 미투 운동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이제 혼자 있을 때 막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도 아까 그런 잘못된 지식 때문에도 힘든데 그런 분들 찾아오시면 혹여라도 또 이상하게 될까봐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굉장히 변호사로서 더군다나 잘 생각해보시면 변호사 사무실 CCTV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해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법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무서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변호사 일을 하시는 보람된 거, 그러니까 뭐 보람된 점이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국선 변호사 사건 말고 인생 사건이나 뭐 보람된 점, 어떤 거, 뭐 구체적인 사례나 어떤 점이 좋을까요? 보람되는 것들은 우리가 뭐 크게 막 뭐를 해서 보람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드님이 아버님 사건을 저한테 의뢰를 맡겼거든요. 이제 하느님이 아버님의 사건을요? 이게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아들이 와서 사건을 저한테 유임을 한 거예요. 네. 했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한 3년 한 6개월 정도 돼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받았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까지 해가 소송비용까지 그 변호사 보수까지 싹 받아내가지고 사건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우리 우리 그 당사자를 맡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났는데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이제 돈을 받고 사건을 했으니까 처리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드님하고 그 아버님하고 두 분이서 사건이 끝난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오랜만에 아들하고 아버니가 따로 사시는데 만나갖고 평일에 만나고 사건이 끝났다고 평일에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다가 두 분이서 딱 소주 한 병을 나눠 드셨대요. 두 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을 잘해줘서가 아니라 사건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던 게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해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모르고 있던 부분까지 미처 알려주면서 불리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서 그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이행을 해서 사건을 이긴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너무 고맙고 인생의 은인으로 생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사실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그게 이제 변호사로서의 역할이고 변호사의 보람을 느끼는 거. 그리고 공익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우리 아까 그 마을 변호사 역할 말씀드렸었죠.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 농촌 시골에 요새 현상이 뭐가 있냐면 부모님들 젊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제 뭘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그냥 돈을 벌기 싫어서 부모님 안 그래도 어려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요새 농촌에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서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도 경매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식들의 빚 때문에 부모님이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추심을 당하나 막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컸고 그 막 80살도 넘으신 막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거에 시달리다가 막 찾아오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어려운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그거 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대응만 하셔도 해소가 될 문제여가지고 그런 사소한 걸 알려드리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크게 고마워하세요. 되게 사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공익활동에 진짜 묘미가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또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법률적 저식을 조금만 도와줘도 이렇게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로서의 절차만 조금 알려줘도 그러니까 뭐 박경희 변호사가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조금만 알려줘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다. 그런데 그러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진로 방송을 보니까 이제는 사법고 시즌은 끝났고 이제 로스쿨을 가서 이제 변호사가 돼야 하잖아요.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나 그런 거 없나요? 제가 이제 모 노스쿨에서 면접관도 뭐 여러 번 했고 뭐 또 이제 올해도 할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제가 모 대학교에서 또 민법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부터.
저는 가방끈이 굉장히 짧아요. 대학교를 13년 만에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나오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제가 학교 다니는 재학 중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합격한 이후에 공부도 많이 해서 다행히 이제 좀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노스쿨이나 이런 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아까 제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어느 정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요새 그 노스쿨에 이제 지나가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옛날하고 다른 게 사명감이라는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스쿨을 들어가면 막연하게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주변에서 그걸 다니면은 어떻게 보면 대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제가 면접관을 가게 돼도 그런 형태의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고, 변호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개인을 위한 업무 영역도 있지만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도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 변호사법에서는 공익활동을 의무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심지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형태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 부분에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니트라는 시험을 봐가지고 니트라는 시험에 따라서 노스쿨에 지원을 하고, 노스쿨에 지원을 하게 되면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데, 면접 과정이 정성평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성평가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논란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노스쿨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면접 과정도 많이 투명화되고, 또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면접의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한 상태에서, 면접 과정에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많이 보는 것들은 뭐냐면, 법률가로서의 지식 정도와 법률가가 되었을 때의 그 사람이 할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막연한 생각으로 변호사를 할 수는 없고, 변호사로서 갖춰야 될 지식과 변호사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도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법률가로서의 지식, 그리고 그런 사회 공익적인 역할, 그리고 또 인간 됨됨이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면접을 하시다 보면 어떤 분은 말은 되게 그럴듯하게 하고, 예. 그렇게 그런 걸 가려내는 방법은 또 있나요? 이렇게 인성적인 부분이나 가치관적인 부분을 지식은 통과할 수 있고, 가치관이나 이런 인간 됨됨이 부분을 어떤 면접자는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뭐 자료가 우리가 그거를 명백하게 가려낼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면접 기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험생에 대한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받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1차적으로 그 자료와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본인이 써낸 자료하고 본인이 현장에서 말하는 게 틀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 하는 거 이제 뭐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느냐, 그럼 집안일을 어떤 일을 도와주느냐,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런 얘기도 간혹가다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뭐 사소한 질문이라도 상당히 이제 평가할 때 보면 당혹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사람이 이제 성실도를 많이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좀 실례되지 않으면 통상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시간에 딱 맞춰서 나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금 늦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여러모로 그 사람의 일반적인 생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면접 자료들에 대한 질문 같은 걸 통해서 신뢰도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거짓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인성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다. 성실도나 뭐 근면성이나 이런 변호사 자질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보다. 예. 네, 그렇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방송 소감 어떻게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이 청취자분들 하셨나요? 지금? 네, 팔이 아무튼 너무 아파가지고. 네, 변호사님 아무튼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미안하네, 괜히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충전도 해야겠고 카메라 나도 찍어야겠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무튼 제가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만나서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인터뷰는 내가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물론 라디오 생방송에서 이제 전화상의 인터뷰 같은 걸 해보긴 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내 얼굴이 보이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도 좀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실시간으로 이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또 그거에 따라 대답도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을 하니까 긴장도 되고 스릴도 있고 또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일상적인 답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대답을 많이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뉴스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통상의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이 얘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네. 많이 이렇게 오시진 않았는데요. 지금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회의를 거듭할수록 많이 오실 거예요. 나중에 혹시 또 출연할 의향은 또 있으신가요? 제가 나중에는 나중에는 난 출연할 의향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질문을 우리가 조금 실무적인 질문으로 그렇게 했으면 실무적인 질문도. 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는 왜 되고 싶었나요? 네. 그런 말고. 그렇구나. 실무적인 질문. 뭐 예를 들면은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학생들 만났을 때 어떻게 훈계를 하면 다시는 사고 안 치나요? 막 이런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청취자분들하고, 변호사님 죄송하고, 제가, 답을 해주면서 다시 제가 좀, 변호사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방송 초보자다 보니까 너무 교과적인 질문만 해가지고, 아주 당황스럽네요. 제가 배워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나중에 꼭 출연해주기 약속을 했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다음에 전주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형님 잘 가요. 그래, 준아 고생했다. 고마웠어.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